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1장. 아무도 모른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오빠 집에 모여있던 너의 가족들은 국리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초안을 짜보기로 했다. 옛날 방식이다.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 묻는 것.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인터넷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잃어버린 장소와 엄마의 사진을 올리고 비슷한 분을 보게 되면 연락해달라고 게시하는 것. 엄마가 갈 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 문안 작성은 네가 해라. 오빠가 너를 지명했다. 글을 쓰는 사람.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귀밑이 붉어졌다. 과연 내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1938년 7월 24일 생이라고 엄마의 생년월일을 적는데 아버지가 엄마는 1936년생이라고 했다. 주민등록상에만 38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36년생이라는 것이다. 너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버지는 그 시절엔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 태어나서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2, 3년 키워본 다음 호적에 올렸다는 것이다. 38이라는 숫자를 36이라고 고쳐 적으려는데 오빠가 신상명세서이니 38년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전단지이고 여기가 동사무소나 구청도 아닌데 사실보다 등록된 것을 적어야 하나 의문이 들었지만 너는 묵묵히 36이라 적은 숫자를 다시 38로 고쳤다. 그러면 7월 24일이라는 엄마의 생일은 제대로 된 것일까 생각하면서 너의 엄마는 몇 해 전부터 내 생일은 따로 챙기지 마라 했다. 아버지의 생일이 엄마의 생일 한 달 전이었다. 예전엔 생일이나 다른 기념할 일이 생기면 너를 비롯한 도시의 식구들이 제이시의 엄마 집으로 이동하곤 했다. 다 모이면 집게만 22이었다. 엄마는 식구들이 모이는 왁자한 상태를 좋아했다.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며칠 전에 새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가 고기를 끊어오고 치약과 칫솔들을 준비했다. 돌아갈 때 한 병씩 나눠주려고 참기름을 짜고 참깨 들깨를 따로 볶아 찧었다. 가족들을 기다릴 즈음에 너의 엄마는 동네 사람들이나 시장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단연 활기를 띠었고 은근히 자부심이 배어나는 몸짓과 말투를 보였다. 헛간에는 엄마가 철 따라 담가놓은 매실즙이며 산딸기즙이 담긴 크고 작은 유리병들이 즐비했다. 도시의 식구들에게 퍼줄 황석어젓이며 멸치 속젓이며 조개젓갈들이 엄마의 항아리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양파가 좋다는 말이 들리면 양파즙을 만들어서 겨울을 앞두고는 감초를 넣은 늙은 호박즙을 짜서 도시의 식구들에게 보냈다. 너의 엄마 집은 도시의 식구들을 위해 사시사철 뭔가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았다. 장이 담가지고 청국장이 발효되고 쌀이 찧어지는. 언제부턴가 도시 식구들이 제이시에 가는 일보다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도시로 오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엄마의 생일도
도시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로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움직임이 단출하긴 했다. 급기야 엄마는 내 생일은 아버지와 함께 쇠자 했다. 한여름이라 날도 더운데다 이틀 사이로 지내야 하는 여름 제사가 2번이나 있는데 그 틈에 언제 생일을 다 챙기겠느냐고 했다. 처음에 너의 가족들은 엄마가 그리 주장해도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엄마가 도시에 오지 않으려 하면 몇몇이라도 시골집에 내려가 엄마 생일을 챙기곤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생일에 엄마의 선물까지 함께 사기 시작했고 엄마 생일 당일은 슬그머니 지나가게 됐다. 식구들 숫자대로 양말 사기를 좋아하던 엄마의 장롱엔 가져가지 않은 양말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름 박소녀, 생년월일 1938년 7월 24일생, 만 69세, 용모, 흰머리가 많이 섞인 짧은 퍼머머리, 광대뼈 튀어나옴, 하늘색 셔츠에 흰 재킷, 베이지색 주름 치마를 입었음, 잃어버린 장소, 지하철 서울역. 엄마의 사진을 어느 걸 쓰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 최근 사진을 붙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누구도 엄마의 최근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너는 언제부턴가 엄마가 사진 찍히는 걸 매우 싫어했다는 걸 생각해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엄마는 어느 틈에 빠져나가 사진에는 엄마 모습만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칠순 때 찍은 가족 사진 속의 엄마 얼굴이 사진으로 남은 가장 최근의 모습이었다. 그때의 엄마는 물빛 한복을 입고 미자고네가 업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하고 입술에 붉은 빛이 도는 루즈를 바른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사진 속 엄마는 실종되기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그 사진을 따로 확대해 붙여본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것이 내 남동생의 의견이었다. 인터넷에 그 사진을 올렸더니 어머님이 예쁘시네요. 길을 잃어버릴 분 같지 않은데요 라는 댓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너희는 각자 엄마의 다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큰오빠는 너에게 문구를 더 보충해보라고 했다. 내가 큰오빠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좀 더 호소력 있는 문구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호소력 있는 문구.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라고 쓰니 너무 평범하다고 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라고 쓰니 그게 그거고 어머니라는 말이 너무 정중하니 엄마로 바꿔보라고 했다. 우리 엄마를 찾습니다 라고 쓰니 어린애스럽다고 했다. 윗분을 보면 꼭 연락 바랍니다 라고 쓰자 큰오빠가 넌 대체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말밖에 쓸 수 없냐? 버럭 소리를 질렀다. 큰오빠가 원하는 호소력 있는 문구가 무엇인지 너는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호소력이 따로 있어? 사례를 산다고 쓰는 것이 호소력이야. 작은 오빠가 말했다. 사례를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쓰자 사례를 섭섭지 않게? 이번엔 올케가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했다. 분명한 액수를 적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그럼 얼마를 적을까요? 100만 원? 그건 너무 적어요. 300만 원? 그것도 적은 것 같은데. 그럼 500만 원. 500만 원 앞에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너는 500만 원의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고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오빠가 사례금 500만 원으로 고치라고 했다. 남동생이 500만 원을 다른 글자보다 키우라고 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엄마의 사진을 찾아보고 적당한 게 있으면
바로 내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다. 전단지 문안을 더 보충해서 인쇄하는 일은 내가, 그것을 각자에게 배송하는 일은 남동생이 맡기로 했다.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할 수도 있어. 내가 말하자 그건 우리가 해야지. 큰오빠가 말을 받았다. 평일엔 각자 일을 하는 틈틈이, 주말엔 모두 다 함께. 그렇게 언제 엄마를 찾아? 내가 투덜거리자 큰오빠는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는 일이다 고 했다. 해볼 수 있는 일 뭐? 신문 광고. 신문 광고가 해볼 수 있는 일에 다야? 그럼 어떻게 할까? 내일부터 모두 일을 그만두고 이 동네 저 동네 무조건 헤매고 다닐까? 그렇게 해서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보장만 되면 그리 해보겠다. 너는 큰오빠와의 실랑이를 그만두었다. 지금까지의 습성. 오빠니까 오빠가 어떻게 해봐라 하고 늘 미루는 마음이던 습성이 이런 상황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의 가족들은 큰오빠 집에 아버지를 두고 서둘러 헤어졌다. 헤어지지 않으면 또 싸우게 될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줄곧 그래봤다. 엄마의 실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상의하러 모였다가 너의 가족들은 예기치 않게 지난날 서로가 엄마에게 잘못한 행동들을 들춰내었다. 순간순간 모면하듯 봉합해온 일들이 툭툭 붉어지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너는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처음 듣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구들 중에서 서울역에 마중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고 성질을 부렸다. 그러면 너는 너는 입을 다물었다. 너는 엄마를 잃어버린 것조차 나흘 후에나 알았으니까. 너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엄마를 잃어버린 책임을 물으며 스스로를 상처를 입었다. 오빠 집에서 나온 너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엄마가 사라진 지하철 서울역에서 내렸다.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로 가는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아버지가 엄마 손을 놓친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내 어깨를 앞에서 뒤에서 치고 지나갔다.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너의 엄마가 어쩔 줄 모르고 있던 그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내가 도시로 가기 위해 엄마 곁을 떠나기 며칠 전, 엄마는 너의 손을 잡고 시장통 옷가게로 갔다. 내가 아무 장식이 없는 민자 원피스를 고르자 엄마는 어깨와 치마 끝단에 프릴이 달린 것을 네 앞에 내밀었다. 이거 어떠냐? 너는 에이 하며 밀쳤다. 왜? 입어보렴. 그때만 해도 젊었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프릴 달린 원피스와 엄마가 머리에 쓴 때예전 수건은 서로 다른 세상처럼 대조적이었다. 유치해요. 내 말에 엄마는 그러냐? 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지 자꾸만 원피스를 앞뒤로 살폈다. 내가 너라면 이걸 입어보겠구만. 유치하다고 말한 게 미안해서 그건 엄마 취향도 아니잖아. 했을 때 너의 엄마는 아니다. 엄만 이런 옷이 좋아. 입을 수 없었을 뿐이다. 했다. 한 인간에 대한 기억은 어디까지일까?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엄마가 곁에 있을 땐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일들이 아무 데서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통에 너는 엄마 소식을 들은 뒤 지금까지 어떤 생각에도 1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다. 기억 끝에 어김없이 찾아드는 후회들. 그때 그 옷을 입어라도 볼걸. 너는 어쩌면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를 자리에 무릎을 접고 앉아 보았다. 기어이 네가 원하는 민자 원피스를 고른 며칠 뒤에 너는 이 서울역에 도착했다. 너를 서울에 데려다 주러 온 엄마는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빌딩도 못 지를 듯한 걸음걸이로 오가는 인파 속에서도 너의 손을 꼭 잡고 광장을 걸어가 시계탄 밑에서 오빠를 기다렸다. 그 엄마가 길을 잃다니. 지하철이 들어오는 불빛이 보이자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앉아있는 내가 거치적거리는지 힐끔거렸다. 너의 엄마가 지하철 서울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친 그때 너는 중국에 있었다. 북경에서 열린 북페어에 동료 작가들과 함께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의 엄마를 지하철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그 시간은 내가 북페어의 한 부스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내 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왜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만 안 탔어도. 아버지는 기차역이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어 굳이 택시를 타러 나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모든 일은, 특히 나쁜 일은 발생하고 나면 되짚어지는 게 있다.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싶은 것. 가족들은 왜 다른 때와 달리 아버지 엄마가 둘이서 작은 오빠 집에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을 따랐을까? 가족 중 누군가 서울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로 아버지 엄마를 마중 나가는 것은 늘 해오던 당연한 일이었는데 도시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면 가족들의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던 아버지는 왜 그때 지하철 탈 생각을 했을까?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막 도착한 지하철을 타려 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지하철을 타고 보니 엄마가 없었다고 했다. 하필 번잡한 토요일 오후였다. 엄마는 인파에 떠밀려 아버지 손을 놓쳤고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지하철이 출발해버린 것이다. 엄마의 가방은 아버지가 들고 있었으므로 너의 엄마가 빈손으로 지하철역에 혼자 남았을 때 너는 북페어에서 나와서 천안문 광장으로 가고 있었다. 북경엔 3번째 걸음인데도 천안문 광장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었다. 버스 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한 곳이었다.